기획예산처 중장기 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멘토로 헌신하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서 인생과 비즈니스의 진짜 레벨을 바꾸는 초격차의 비밀을 아낌없이 나눠줄 전 삼성전자 초보 경영자 권호연 회장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5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직급이 낮을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간섭하는 사람이 극도로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사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의에 연습. 어떤 날은 저도 회의 3번 하고 퇴근합니다. 저는 너무 피곤했어요. 3시간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밤에 회의를 하지? 아무것도 별 필요 없냐고. 그래서 칼퇴근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 지금도 아마 그러신 거 많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고 퇴근하는 어떻게 보면 2가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회사, 집, 회사, 집 이렇게. 그럼 제가 퇴근했다 그러면 첫 번째 많은 사람 질문이에요. 집에 가서 도대체 허락이 퇴근하세요? 뭐 하세요? 내가 퇴근했다 그렇지 어째 내가 집에 일찍 갔다고 약간 당황해요. 왜? 자기는 평생 사는 게 집 회사인데 갑자기 블랙카 생겨서 뭐 하세요? 그럼 저는 그때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 분야가 아닌 다양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PD도 만나고 영화 감독도 만나고 물론 교수님도 만나고 전공하신 사람도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들. 왜? 그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픽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간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맨날 좋은 아이디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제 경영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은 분들이 자기 회사 내 자기 사무실에만 있으면 다른 정보를 억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원심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걸음돌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칼퇴근하고 주말에 출근 안 했지만 제가 삼성에서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성과가 좋으니까. 출퇴근을 가끔가다 어떤 분이 물어보죠. 그렇게 일하고 일이 되나? 되니까 제보가 되겠죠. 제가 우리 삼성분의 친척도 아니고 완전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부릅니다. 전교에서 1등하면 선생도 안 받으니까. 전교에서 1등하면 지각해도 어제 또 방송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부를 못하면 저럴 때만 공부 못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탈퇴근하고 싶으면 전교 1등하면 됩니다. 네, 초격차의 비밀을 또 하나 잠깐 들었습니다. 일단 네. 저요?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삼성의 스탠다드 인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워낙 벗어난 사람이라 조금 많은 분들이 저는 삼성에 위장 취업했다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 취업을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일한 내용은 아마 지금 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평범한 사람이지만 85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직급이 낮을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간섭하는 사람이 극도로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게 된 거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직장 생활에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사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의에 연속. 어떤 날은 저도 회의 3번 하고 퇴근합니다. 저는 너무 피곤했어요. 3시간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밤에 회의를 하지? 아무것도 별 필요 없는 일을. 그래서 칼퇴근했다면 그 당시에 사람, 지금도 아마 그러신 분 많이 있어요. 회사에 근무하고 퇴근하는, 어떻게 보면 2가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회사, 집, 회사, 집 이렇게. 그럼 제가 퇴근했다 그러면 첫 번째 많은 사람 질문이에요. 집에 가서 도대체 퇴근해서 뭐 하세요? 내가 퇴근했다고 그랬지 어째 내가 집에 일찍 갔다고. 약간 당황해. 왜? 자기는 평생 사는 게 집 회사인데 갑자기 블랙카 생겨서 뭐 하세요? 그럼 저는 그때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 분야가 아닌 다양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PD도 만나고 영화 감독도 만나고 물론 교수님도 만나고 전공하신 사람도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들. 왜? 그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픽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간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맨날 좋은 아이디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제 경영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은 분들이 자기 회사 내 자기 사무실에만 있으면 다른 정보를 억세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원심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칼퇴근으로 주말에 출근 안 했지만 제가 삼성에서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성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출퇴근 가끔가다 어떤 분이 물어보죠. 그렇게 일하고 일이 되나? 되니까 지금 오래 했겠죠. 제가 우리 삼성그룹의 친척도 아니고 완전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부릅니다. 전교세 1등하면 선생도 안 받으니까. 전교세 1등하면 지각해도 어제도 방송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부를 못하면 저럴 때만 공부 못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탈퇴근하고 싶으면 전교 1등하면 됩니다. 저를 간섭하는 사람이 극도로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직장 생활에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사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의에 연속. 어떤 날은 저도 회의 3번 하고 퇴근합니다. 저는 너무 피곤했어요. 3시간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밤에 회의를 하지? 아무것도 별 필요 없는 일을. 그래서 칼퇴근했다면 그 당시에 사람, 지금도 아마 그러신 분 많이 있어요. 회사에 근무하고 퇴근하는, 어떻게 보면 2가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회사, 집, 회사, 집 이렇게. 그럼 제가 퇴근했다 그러면 첫 번째 많은 사람 질문이에요. 집에 가서 도대체 퇴근해서 뭐 하세요? 내가 퇴근했다고 그랬지 어째 내가 집에 일찍 갔다고. 약간 당황해. 왜? 자기는 평생 사는 게 집 회사인데 갑자기 블랙카 생겨서 뭐 하세요? 그럼 저는 그때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 분야가 아닌 다양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PD도 만나고 영화 감독도 만나고 물론 교수님도 만나고 전공하신 사람도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들. 왜? 그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픽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가져올 수 없어. 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맨날 좋은 아이디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제 경영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은 분들이 자기 회사 내 자기 사무실에만 있으면 다른 정보를 억세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원심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렇게 한다 보니까 칼퇴근하고 주말에 출근 안 했지만 제가 삼성에서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성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출퇴근 가끔가다 어떤 분이 물어보죠. 그렇게 일하고 일이 되나? 되니까 제보가 내려왔겠죠. 제가 뭐 우리 삼성그룹의 친척도 아니고 완전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부릅니다. 전교에서 1등하면 선생도 안 받으니까. 전교에서 1등하면 지각해도 어제도 밤새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부를 못하면 저런 게 막 공부 못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싶으면 전교 1등하면 됩니다. 정말 아까 드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양성 풀로 채우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초격차라는 말을 회장님께서 처음 만드셨죠?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라디오사는 게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제가 맡을 때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적자가 아니고 막대를 맡았어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세계 1등이라는 기술까지 해서가 왜 적자가 났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그냥 격차, 그 당시에는 격차 갖고는 모자랐다. 아주 그냥 초격차리로 해야지. 이래서 이제 진짜 레벨이 하다가 제가 이제 경영을 계속하다 보면 굉장히 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격차라는 게 기회인데 그런 거 갖고는 안 돼. 너무 수준이 그런 격차가 안 되겠어. 그래서 아마 제 첫 번째 책을 보신 걸 보면은 격차의 사회격이 아니라 품격하는 격차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뿐 아니라 생각하는 수준, 행동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다 품위가 있어야지 진짜 초격차가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품위가 없으면 졸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초격차라고 말을 썼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초격차 알 듯 모를 듯 그렇단 말이죠. 초격차가 뭐야?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초격차가 하도 보통 명사가 돼서 누구나 쓰는 말이 됐습니다. 뭐 저 대통령께서도 쓰시고 막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떠다 지금 그거를 특허청에 그걸 내놨어야지. 그래서 다 쓰면 되죠.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서 사실은 그냥 격차 보면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거라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지만 제가 의미한 격차는 품위가 있고 기술도 품위가 있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퍼뜨려서 그게 보통 명사처럼 된 거죠. 네. 그때 잘못해서 뭐 등록을 해놓고 잘못했나? 사용료라는 어쨌든 그 한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가 문장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가가 사실 그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회장님께서 초격차라는 말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문장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같은 걸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일단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요즘에 사실 반도체 주식 이야기로 회장이 계속 떠들썩한데 정말 이 슈퍼 모멘텀을 슈퍼 사이클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처음 그 신화를 그 반도체 신화에 처음을 쓰셨던 주인공으로 지금의 이 뜨거운 여기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이 흥황이 또 어떻게 또 이어질지 또 대중들에게 어떤 힌트나 생각하시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반대쪽을 하겠죠. 근데 제가 뭐 주식을 사라 팔아요. 저는 현직 때부터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잘 모릅니다. 자, 근데 요새 갑자기 저한테 삼성 주식을 언제까지 올라고? 저 모릅니다. 제일 모르는 건 제가 현직에서도 모르는 건요. 주식하고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에는 외국의 영향도 있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은 저는 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반도체는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성장 산업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은 외국 사람이 사실 뭐 한시나 삼성이나 외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하고 50% 이상이 외국 사람이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팔봐라 이러면 상하 없이 떨어지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자신 있게 하시면 잘 모르겠고요. 성장 산업은 확실하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첫 직장이 삼성전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카이스트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고 사실 첫 직장은 지금의 키스트입니다. 그래서 키스트인데 그게 또 뭐 약간 반도체가 분리돼서 다른 연구소에서 왜냐하면 카이스트를 나오면 약간 병역의 그림 때문에 국내에서 3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한 4년 동안 일하다가 미국 유학을 갔기 때문에 사실 연구소가 첫 직장이고요. 사기업체로서는 상당히 첫 직장이고 유일한 직장이었습니다. 그때 그 한국의 반도체가 황무지였던 시절에 이병철 회장께서 그룹을 시작하셨죠. 네, 딱 회장님께 함께 일을 하자고. 회장님이 그 당시 이건희 회장님이 저를 부를 정도로 제가 그런 레벨은 안 되고요. 이제 83년에 반도체를 이병철 회장님이 시작하셨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양반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사람입니다. 저가 이상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국내 반도체를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일본 가서 대단하신 분이 일본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의 전자산업이 새 종착역은 혹은 핵심은 반도체라는 얘기를 일본 전문가들한테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난 반도체 했는데 아마 주위의 사람들이 다 밀렸을 거예요.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시작하신 거죠. 시작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마침 제가 지금 반도체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해라. 이제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 아니고 회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찍으셨겠죠. 저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에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구소로 참여를 해서 개발하다가 88년에 이제 완전 기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88년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이병철 회장은 87년에 들어가셨으니까 저는 이병철 회장을 직접 만나볼 때는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그 당시에 삼성을 선택하셨던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솔직한 이유와 또 삼성 시절에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삼성이라는 데가 그렇게 인기 있는 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70년대는 뭐 다 현대, 큰 거, 대우 이때가 더 멋있잖아요. 삼성은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있었지만 우리 LG전자보다도 못하고 그때 금성사지요. 다 주력 기업이 제일모직, 제일제다. 그러니까 좀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워라고 그러게 삼성 같은데 내가 애가 애갑니다. 이랬더니
그랬더니 아주 끈질기게 없는데 왜 오게 됐냐. 그래서 이번 책에도 썼지만 사람을 설득할 때는 미끼를 잘 던져야 돼요. 그죠?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넣어야 했는데 안 먹는 미끼 넣으면 안 되는데 나한테 미끼가 뭐냐? 어떤 사람은 월급 많이 줄게 뭐 이것도 미끼였습니다. 월급 많이 주는 미끼를 보는 사람은요 월급 더 많이 주는 사람은 금세 떠나요. 그때 뭐 젊으니까 아주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뭐 삼성은 국내에서 삼성이지만 글로벌 컴퍼니에 비하면 조그만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졸업하고 미국 회사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가냐 그랬더니 던진 미끼가 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때 반도체 아마 아시는 이병철 회장께서 들여다보는 소위 말하는 64K 드램입니다. 그리고 256K 드램을 이제 생산 좀 해볼까 하던 시절인데 저한테 던진 거는 야 와서 그런 일 하자 그러면 안 왔을 건데 256K 된 다음에 이제 1메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4메가 4배씩 됐습니다. 적어도 4메가 들어가면 어때? 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이혼의 피 와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거 안 왔을 텐데 아주 호기심을 자극할 미끼를 던졌지만 제가 잡았지만 제가 삼성 와서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현 회장님의 가장 뭐랄까 어디에 움직이는지를 딱 아셨던 것 같아요. 뭐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제는 뭐 박사까지 받고 또 스탠퍼드도 나갔으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삼성은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미국 회사 가는 것보다 월급이 작습니다. 그 대신 이런 거 남이 아직 안 하는 것 한번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 말 되는데 뭐 젊었을 때야 뭐 월급 조금 더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게 돼서 저도 사실 그렇게 오래 될지 몰랐는데 그걸 마치고 나니까 또 16메가 있고 이제 아까 4메가 있으니까 16이 있었고 64메가가 있었어요. 64메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64메가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하고 생산한 반도체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64메가 옛날에 그 당시 잘 나갔죠. 진짜 자랑스러웠었어요. 그 뉴스가 얼마나 전 국민을 가슴 벅차게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은 그 회장님께서 개발 팀장으로 젊은 연구원들 한가운데 딱 앉아 계셔요. 그 사진 정말 가슴 뛰는 사실이고요. 어떻게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일을 세계 최초로 그런 타이틀을 거머쥐신 거잖아요. 그 어떤 뒷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메모리 산업의 주요 변곡점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엔지니어들이 뭐 제가 다 한 건 아니라 우리 엔지니어들이 다 협력해서 한 거는 사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하구나. 우리나라 분들이 대단하구나. 아니면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엔지니어 숫자도 적고요. 일본이나 미국에 보면 숫자도 뭐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걸 위해서 이봉철 회장이나 이번 회장보다 밀어준 것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안 돼요. 그래서 92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디 뭐 유튜브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서 아마 93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꾸는 신경을 시작했어요. 그런 어떤 성공의 경험을 네. 다들 안 맺었겠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뭘 처음으로 그걸 무슨 옛날같이 하니까 약간 회장님도 생각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없다가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니까 아마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나는 좀 근데 아까 말한 제가 초역지의 국민은 인간의 본성이 있다. 제가 이제 대표가 되고 그런 코퍼레이트 컬처를 받기 위해서 주장한 거가 3C였습니다. 뭐냐면 챌린지, 크리에이티비티, 콜라보레이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소위 생명체의 만물의 연장이라고 해서 동물하고 사람의 큰 차이가 뭘까? 동물도 싱싱한지 잘 모르죠. 하겠죠. 걔도 싱싱하겠죠. 아, 저 사람 내 밥 주는 사람이니까 잘해야지. 싱싱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동물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미쳤죠. 괜히 저 북극 가고요. 어느 북극을 갑니까? 이상한 일을 해요. 챌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요. 아, 이걸 조합해서 만든 것 같아요. 동물들은 그냥 쓴 적이 있죠. 까마귀도 돌을 떨어뜨려서 깨먹는다 하지만 막대기를 돌에 붙여서 동물들 만들고 그건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사람만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동물도 갑자기 협력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람은 적군하고도 협력할 때가 있거든요. 늑대가 호랑이하고 협력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인간이 만물의 영향이 있으니까 회사들 이런 칼질을 심으면 중국차 회사가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한 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뭐 세 가지가 있다는 생각. 도구를 씁니다. 도구 씁니다. 칩펜이 도구 씁니다. 그건 단순한 도구잖아요. 사람은 없던 걸 자꾸 만들지 않아요. 건물도 지어요. 대표도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가 어우러져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준 회장님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지, 공학 위주로 하고 있고, 미국은 뭐 기본 공학 실리콘밸리 어떤 그 IT 콘텐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법학도의 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 반대로 의대생의 나라, 의대의 나라 이렇게 이제 또 성분할해서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TV에서 한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또 맞습니다. 책에서 중국 사람 책상만에서 나온 거랑 네. 이렇게 약간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이런 생각입니다. 중국, 미국, 한국 약간 다른 나라지. 미국은 정치가들은 다 법대 출신이 아니니까 법대 나라. 중국은 지금 그들이 군대 나온 사람도 많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대 기술에 집중을 많이 하고 60년대, 7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이죠. 그때 군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군대가 되려고 군대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는 군대 가서 뭐해? 내가 제일 좋고 그걸 그렇게 저는 보진 않아요. 미국하고 중국은 우선 거대 큰 대국입니다. 미국이 법대 나라고 하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비상적입니다. 제가 보는 한국은
미국이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 탤런트를 다 쓰는 나라예요. 전 세계 공대생을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법대라고 말하는 거는 대통령 나온 사람을 자꾸 보고 가는 거지. 사실은 그 맥락을 이어가는 건 전 세계 인력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문이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최고 부자는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 이민자예요. 사우스아프리카 출신. 젠스나 원나라예요. 타이완이에요. 등등이 다 부자들이 외국 인력이 다 와서 그렇게 나라를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을 자꾸 법대 나라는 거는 누구 대통령만 보고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 하나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의대생이 아주 법대생이 많을 뿐이죠. 착각하는 거나 거기는 미국은 저는 전 세계 다들 한국에서 재능 있는 사람은 다 미국 가고 싶어하죠. 유럽 친구들도 다 그렇죠. 인도 친구들도 다 그렇죠. 아마 중국도 많은 중국인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의 그냥 타이타이 컨트롤에서 그렇지 가만 놔두면 다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나도 최고 부자가 됐을 때 내가 왜 중국에 있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말 한다고 큰일 나요. 못하죠. 자,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은 우리가 그런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도 5천만, 인구는 줄어요. 이런 나라가 사실은 뭐 반도체, IT, 철강, 조선, 모든 거를 인류 회사를 만드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기회만 주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 세상이 바뀌었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미래와 같아서는 빈국 중에 빈국입니다. 아마 지금같이 비교하면 아마 아프가니스탄이겠죠. 전쟁에서 아무것도 못 해서 다시 비교하고 했던 그때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시켰거든요. 부모들이 빚을 냈습니다. 내가 공돈에도 대학을 보내고 교육을 시켜서 그 인력이 진짜 열심히 한 거죠. 그때 한 거가 제 책을 읽고 계시면 우리나라 산업은 대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미국이나 일본 반도체도 미국에서 사업한 거를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더 좋게 싸게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무슨 자동차, 가지, 케미칼, 철강 다 우리나라 스스로 만든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거를 카피해서 최고봉으로 왔어요. 진짜 앞으로 이런 나라 없어요. 아마 지금 스톤 캔디데이트가 중국인데 중국은 우리하고 다른 어떤 걸 모르겠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나타나면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로 큰 돈을 버는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 교육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범생 교육, 줄 잘 쓰고 실수하지 말고 빨리빨리 이런 데 다 익숙해서 그 갈증가 지금도 남아있어. 세상이 바뀌어서 모범생이 생각도 되는 게 아니라 모범생만으로 큰 돈을 벌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새 뭐 특수 포함을 한다고 하지만 요새 대부분의 기업이 어렵습니다. 왜? 내가 길을 도착을 못하니까 기존의 제품 갖고는 효율을 올 수밖에 없는데 효율이 이제 거의 극한을 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의 새로운 시대의 좋은 인재상은 과거의 인재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인재가 미래도 좋은 인재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과외를 시킵니다. 굉장히 난센스 같은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의대반이 유치원부터 생깁니다. 걔가 의사를 좋아할 자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부모들이나 기성세대가 애들을 맞춰서 학대하는 거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근데 그렇게 하다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의 모든 거는 실수를 저하는 사람이 명문대학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가려면 점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틀리지 않는 기술을 배워버려요. 틀리지 않는 기술은 이제 바로 의미가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보다 우연히 봤더니 우리나라 수학 수능 시험 있잖아요. 수학 신승을 챗GPT가 풀었더니 2분 37초. 그걸 바로 평생 시험 보려고 우리 매일 공부하잖아. 난센스 같은 게 벌어지는 친구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의 좋은 인재, 옛날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좋은 인재 맞습니다. 지금 이게 나쁜 인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향수는 그걸 넘어서는 인재가 필요하는데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을 개척해야 되잖아. 옛날에 빗기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 보험생 이런 사람이 제일 무상한 인재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호기심에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의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질문하죠. 시킬 일만 하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큰 문제점이라 좋은 인재를 포텐셜은 있는데 그 포텐셜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인재가 어떤 건가는 크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보고 저기로 저렇지 질문을 잘 듣고 하는 사람, 어떤 데 뭐든지 호기심을 갖는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올 적에 아마 그 사람들이 새로운 뭐 요새 많이 나오고 일론 머스크 처음에 미친 사람들 알죠. 뭐 인류가 멸망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해외가 아니라 지구를 떠나는 데다 식민지를 세워야지. 화성에 가야지. 화성에 어떻게 가지? 그러면 로켓을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럼 저승 뻥치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뭘 해서 지금 그 로켓 스페이스X로 세계 최고 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게 앞으로의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틀리지 않는 기술은 이제 바로 의미가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보다 우연히 봤더니 우리나라 수학 수능 시험 있잖아요. 수학 신승을 챗GPT가 풀었더니 2분 37초. 그걸 바로 평생 시험 보려고 우리 매일 공부하잖아. 난센스 같은 게 벌어지는 친구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의 좋은 인재, 옛날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좋은 인재 맞습니다. 지금 이게 나쁜 인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향수는 그걸 넘어서는 인재가 필요하는데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을 개척해야 되잖아. 옛날에 빗기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 보험생 이런 사람이 제일 무상한 인재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호기심에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의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질문하죠. 시킬 일만 하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큰 문제점이라 좋은 인재를 포텐셜은 있는데 그 포텐셜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인재가 어떤 건가는 크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보고 저기로 저렇지 질문을 잘 듣고 하는 사람, 어떤 데 뭐든지 호기심을 갖는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올 적에 아마 그 사람들이 새로운 뭐 요새 많이 나오고 일론 머스크 처음에 미친 사람들 알죠. 뭐 인류가 멸망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해외가 아니라
지구를 떠나는 데다 식민지를 세워야지. 화성에 가야지. 화성에 어떻게 가지? 그러면 로켓을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럼 저승 뻥치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뭘 해서 지금 그 로켓 스페이스X로 세계 최고 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키워야 되는 게 앞으로의 좋은 인재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죠. 당장에 뭐 얼마나 이익을 낼 것인가 단기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회장님께서 책에도 쓰셨지만 의미와 흥미와 재미와 보상이 적절했을 때 인재가 들어올 수 있다. 인재를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세계에 수많은 앞서가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또 이병철, 정주영 회장까지 이런 세계적인 리더들을 보면 뭔가 노이즈 속에서 시그널을 내는 촉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런 촉을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중에 더 쉬운 말로 하면 시방으로 좀 통찰력이라고 쓰는데 DNA라는 게 DNA라고 보다는 약간 성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야 돼. 그건 약간 DNA 영향이 있다. 저는 그런 걸로 보니까 있다고 치고. 그 외에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은 자연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노력이냐? 우선 어디가 IQ가 200이에요. 저 산속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 통찰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 거예요. 통찰력이라는 거는 세상의 흐름을 보고 남이 뭐 했는가를 다 알고 나서 그걸 가야 하는 거지. 산속에 혼자 명상한다고 통찰력 생기는 거 아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통찰력은 기본 지식은 있지만 또 필요한 게 약간의 경험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경험을 내가 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퇴근하고 만났던 것처럼 책에서는 사실은 저도 책을 써보니까 말을 정제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제약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저자를 만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게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그 책을 공부한 학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통찰력을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전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라.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사고력을 모여야지 통찰력이 되는데 우리는 통찰력 키우자 하면서 많은 CEO들이나 조직의 장들이 자기 회사에 자기 사무실에 앉아만 있습니다. 자기의 이만한 박스에 주식에 만족하는 거죠. 그런 분이 통찰력 생길 리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 어떤 회사의 CEO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만 한다? 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 없을 겁니다. 지금 하는 일만 끝이지. 그러니까 촉이 있으려고 하면 그 봐야죠. 아무리 정주영 회장 이병철이 나서 말씀드렸지만 매년 처음 일본 사람 가서 일본의 전문가들 책이 나왔으니까 저도 직접 만나거든요. 만나서 술 먹으려고 만나겠어요.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때 일본이 현일권이니까 보니까 그런 얘기 듣다가 앞으로 전자산업을 잘하려면 반도체를 해야 되고 알으셨겠죠. 그러면 반도체 전공도 아니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접촉을 많이 한 결과물이 통찰력이지 통찰력을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금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래도 통찰력을 하고 싶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찬스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저는 뭐 다행히 삼성전자 대표생에 제가 아주 많이 만납시다. 거의 대부분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좀 혜택을 받았다고 있습니다. 정말 지적인 개방성이야말로 이런 격동의 시기랄까, 위기 상황이랄지 뭔가 변화가 많은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 다양한 채널을 이뤄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가 결단을 하는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그립과 퀴즈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언제 그만두고 또 언제 또 투지를 계속하는가, 이게 이제 하모니가 잘 맞아야 하는데, 회장님께서는 굉장한 어떤 자율성을 근간으로 해서 좋은 결정들을 많이 내리셨던 것 같아요. 일례로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LCD 사업을 저고 OLED로 전환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는지 또 이야기 해주시면 우선 결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DNA인 건 아니라고 보는데 약간만 성격이 조금 있지만 사실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관처럼 대부분의 엄마가 자식을 교육시키고 하는 거 보면 결단력을 계속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일하는 얘기가 나거든요. 엄마가 다 해주고. 전 저희 딸한테도 그러면 이제 손자맺고 가면 그렇게 안 하는데, 보통 엄마들이 애가 뭐를 고르면 야 그건 맛없어, 이걸 먹어야지. 무슨 옷 고르면 그게 무슨 사내가 그런 거 있냐. 다 정해줘. 자꾸 어릴 때부터 그런 연습을 하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가 생깁니다.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게 뭐 진짜 대형 사고가 나지 않으면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가 이걸 먹어보니까 맛없으면 다음엔 안 먹겠지. 엄마가 다 해주니까 모든 결정을 엄마한테 의존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력이라는 거는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실수도 해봐야지. 그래야지 실수해도 죽는 건 아니네, 이런 게 생기지. 실수하는 순간에 부모가 야단치면 실수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회사나 어디서 도전하라고 말하면서 실수하면 즉시 페널티를 주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엄마가 하나 틀려면 야단치죠. 엄마, 내가 너를 학원에 보내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문제 틀리냐. 자꾸 그러니까 틀리고 실수하는데 약간 패닉모드거든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거는 스스로 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할까 말까, 우리나라 할까 말까 문제. 저는 결정이 뭐냐면 할까 말까의 결정은 경영자로서 하는 거는 이 일이 미래에 성장할 수 있을까? 조직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만약에 도움이 안 된다면 지금 돈을 버는 것도 버려요. 이게 결단이죠. 그 결단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걸 실패해보면 다음에 훨씬 더 생각의 레벨이 올라가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창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결단력도 일종의 연습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연습.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전 재수는 안 했지만 재수해서 그 당시 대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 당시 대학교 떨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재수한 애들이 더 잘 나가더라고요. 왜? 뭐 더 잘 나가는데 학교 과학에 있잖아요. 왜? 저래도 인생이 끝나는 걸 알아서 그런 친구들은 훨씬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겠죠. 한 번도 실패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명문대 출신이 어쩌면 새로운 시대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생 실수 안 하고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뭔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싫다면 어떻지 하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대에 나온 사람은 뭐 떨어보는 게 수시로 떨어져 봤어. 난 잊어볼 게 없어. 또 한 번 해보지. 이런 도전 정신이 생기는데 상대적으로 아마 도전 정신은 그렇게 그런 실패를 해본 사람이 더 훨씬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영자로서 어떤 큰 결정을 내린다는 게 사실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시절이었겠죠. 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게 당장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게 뭐냐면요. 네.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사실 많이 그 기업의 명운을 갈랐잖아요. 다른 기업과. 그렇죠. 네. 근데 LCD를 보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아주 극한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래, 자식을 죽을래. 뭘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똑같잖아요. LCD는 지금 얘기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죽어가요. 애를 살려야지. 미래를 살려야지 왜 현재에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애를 죽이면 내가 살아. 정신 나가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LCD는 현재 비슷한데 미래에는 물론 가방이 물론 충분히 워낙 크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수면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거지. 경제의 결정은 저는 미래의 자꾸 어떤 분들이 이제 앞뒤로 세지만 좋은 리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여자하고 리더십 수렵은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요. 집에서 정신이 좋은 가장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가장의 데피니션이 뭘까? 돈 많이 벌어온 사람? 원시 시대나 앞으로 2000년이나 리더의 역할은요, 나의 조직, 가장이라고 하면 2000년의 원시인 가족이나 지금의 가족이나 2000년 후의 가장이나 첫 번째 하는 거는 우리 조직의 생존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변함없어요. 내가 보기엔 동물도 그런데 인간이라고 2000년에는 가족을 버리잖아.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이면 우리 집안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다 모든 포커스가 우리 자식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미래거든요. 회사로 따지면 미래의 성장이거든. 그런데 마침 좋은 리더 별거 없어요. 내가 지금 조직이 나가지 않게 잘 유지하고 있나? 내가 떠나더라도 이 회사가 안 망하게 하려고 무슨 준비를 하나?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대통령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하게 살지만 앞으로 5년, 10년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하는 대통령을 만든다. 이게 좋은 대통령이죠. 나만 지금 잘 살자. 근데 회사 오면은 안 그래. 집에 가면 다 좋은 가장. 아닌 사람도 누가 있지만 다 집에 가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회사 오면 난 모르겠고 나만 사장처럼 되지.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존경을 못 받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다 알아. 저 사람은 자기만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회사 클 수가 없지. 뼈 때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 가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에 가면 좋은 가장일까? 아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 이 생각하지. 그 부모가 저는 이제 부모니까 부모도 아이의 당장의 성과에 욕심을 내면 아이들이 계속 퇴근하게 되고 먼 미래 비전을 보게 되면 그 끝에서 봐주면서 기다려주게 되는데 또 그걸 또 저희 마음들을 또 헤아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항상 조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리더 이런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도 하고 넷플릭스에서도 가장 좋은 복지는 유능한 동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을 뽑는 법도 세 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 뽑아야 돼, 안 써야 되는 사람들을 소화하다 보면 정답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경청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다 평소에 하던 일이에요. 근데 시험 볼 적에 사지선다하면 어떻게 뽑습니까? 정답 찾지 않아요. 아닌 것부터서 건강에 둘 중에 하나를 4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걸려서 이건 아닌 거는 내가 예측했었지. 이사할 적에 가져갈 걸 찾습니까? 아이가 쓰던 거 먼저 버리니까. 버릴 거 먼저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해요. 풀을 작게 가져가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낫지 100명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제일 사람 중에서 인간적으로 버려야 될 사람은요 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사회도 똑같아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남의 말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대로 하는 얘기 아니라 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제일 좋아요. 남에게 듣지 않아요. 요새 왜 지방 가면 집에 가면 아빠 엄마 애들이 다 방으로 싹 가까이 아빠가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너 얼마 어디가 성취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좋은 말이에요. 학생은 공부해야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근데 왜 그 말 안 들으려고 다 방으로 갈까? 애들 말에 경청을 하고 자기 말만 해서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게 그 사람을 말한 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사 있잖아요. 뭐 시키면 그거 어려운데요. 다 안 되는 얘기만 해요. 짜증이 나요.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식이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도 자식이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되는 사람은 우선 내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만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뒷담화하는 친구들. 네가 너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회사에 경영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회의 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나와서 이제 무슨 결정을 내리면 뒤에 가서 우리 사장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지가 얘기를 하든가. 그런 친구들을 이제 다 걸러내보려면 이제 몇 명 남았을 적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고 얘기를 해봐서 고르면 상대적으로 쉽다 이거죠. 물론 뭐 능력이 있으면 100명 중에 이 사람 볼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우선 버릴 사람부터 버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 연습 똑같아요. 조직이라는 거. 확실히 아닌 버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할 때 가져갈 걸 버릴 거 먼저 다 버리지 가져갈 거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어? 조직도 똑같아.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실 경험을 하거든. 저는요 회사 일이나 일반 일이나 쓸 용어와 방법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떠올리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지워 나가면 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희가 보기엔 신화적인 기업 경영의 현장께서 저희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까지도 계속 얘기해 주니까 너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었습니다. 모신 김에 일단은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던지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테니까 또 질문을 관객분들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쭙고 싶은 건 AI에 대한 저희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두려움도 있고 선망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AI로 인해서 어떤 초격차가 발생할지도 또
아, 네, 그렇거든요. 제가 찰스 핸디라는 영국의 경영사상가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앞으로의 직업은 삽시로 정리가 될 거다. 하나는 크리에이터, 창작자, 또 하나는 케어러, 돌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커스터디언이라고 해서 관리, 시스템 관리, 이 세 개 정도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축소될 것이다라고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많은 어떤 전망들, 두려움도 있고 뭔가 낙관적인 전망도 있는데 이런 AI 시대에 회장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그냥 나눠주시기만 해도 저희는 네, 크게 또 영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벌써 업무를 따랐기 때문에 농담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좀 편하게 뛰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나이가 꽤 됐거든요. 뭐 이제 리타이어도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저는 불이익이라는 건 없어요. 제일 아쉬운 거는 젊은 세대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아까 오렌지 플랜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보면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또래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혜택을 받은 세대일지 모릅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나누는 퍼센티지는 나지만 성장의 과실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 소위 말하는 MZ 세대는 우리가 저는 기득권들이 그들의 길을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더하기 AI라는 변수가 나와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반절 이상이 취업을 못합니다. 이거를 풀어주는 게 우리 기득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 얘기는 다 안 하거든요.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우리 정치개혁에서 기업에서 한 번 다 진짜 고민해봤던 체계였고요. AI 시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철기 시대에 가면 철을 써야지. AI 시대에 가는데 그거 어떡하지? 알지 못하는 걱정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거를 누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AI라는 건 지금 현재 뭐 언젠가는 진짜 영화에 나오면서 사람같이 감정도 있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AI의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크리에이터가 필요하고 AI는 내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추론하지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뿐이지 그게 나한테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연습을 해야지 돼요. 그 사람은 아직 감정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AI를 활용할 건가 이런 다른 교육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버리거나 안 할 수가 없다고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해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잘 하고 있는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또 어렵게 정말 모셨기 때문에 오늘 회장님으로부터 들으려고 아주 조금 다이나믹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오늘 여기 뭐 코엑스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네. 젊은 분들 줄 알았더니 아닌 분들이 더 많네요. 청년으로서 AI 시대에 살아간 20대 중후반 청년들에게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권유현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조직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 어떤 작은 습관들을 가지면 좋을까요? 어떤 습관이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은 듣는 연습. 여러분이 좋은 소통을 하고 싶으면 소통을 잘하려면 듣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소위 말하면 영어로 하면 제가 책에 쓴 거지만 우리는 그냥 단성으로 히어링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리스닝을 해야지. 저 친구가 왜 저런 말 하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하는데 자꾸 소통을 한다고 뭐 소통 전문가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집에 가서요 가족하고 얘기하는 연습부터 했어요. 왜 자꾸 소통을 남하고 자기 가족하고 안 하면서 왜 남하고 하려고. 집에 있는 가족하고도 연습 안 하고 왜 꼭 남하고 연습하려고. 소통이 하면 첫 번째 듣는 건데 집에 가서 자식하고 연습을 했어요. 왜냐? 근데 안 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소통 전문가 불러서 듣고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나 자기 자식하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깨우친 게 어느 거냐면요. 책 읽어보시면 저는 사실 공대생이었고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사업가로 변신하게 됐고 배우자로 됐습니다. 공대생이 연구하다가 연구개발자다가 갑자기 장사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첫 2년간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다고 내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이거 사십시오.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고 뭐 불쌍하다, 너 불쌍하다, 사줄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매번 내 물건을 어떤 사람 사는데 잘 안 살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듣냐? 난 내 말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이거 사람들한테 좋은 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느낀 거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듣는 연습을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자시면요, 배우자 말하는 거 잘 들으시고요. 자신 얘기 들어서 연습하시고요. 연습을 충분해서 이제 가족이, 잘하네. 그럴 때 와서 회사의 직원들하고 얘기하시면 잘하고. 똑같아요.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듣는 게 정말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터뷰잉이라는 일을 하지만 좋은 질문 어떻게 해요? 라고 묻거든요. 저는 항상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보면 인간 리더만의 초격차 통찰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통찰력, 아까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오늘 회장님께서 지금 읽고 계신 책이나 혹은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통찰력 준다고 통찰력 있는 책 생기면 절대 통찰력 안 생깁니다. 경영한다고 경영학책만 읽으면 경영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연결이 있어서 다른 걸 읽어봐야 돼요. 저는 책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어쩌면 1년에 100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권 이상입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을 몇 개 가죠. 예술책부터 진화론, 경력, 역사 다 읽습니다. 다 읽다 보면 이렇게도 살았구나 이런 것들은 아는데 내가 경영학과 책만 거기에 매몰되거든. 통찰력이 그렇게 한 분야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통찰력, 리더십 1000권 읽으면 리더 될까요? 이기 때문에 통찰력을 보고 싶은 책이라고 그러면 저는 제가 정답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저의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책을 많이 읽는다. 혹시 최근에 읽으신 재미난 책이 있으면 제가 소개를. 책선전에서 내가 사실은 책을 많이 읽으면 옛날에 두한이랑 때 1년에 한 콜에 2-3권씩 계속 보내줘요. 근데 제가 약간 100권 좀 이상 읽는다고 치면 사실은 레코멘드 할 책은 20-30권밖에 안 돼요. 우선 첫 번째 부하들한테 보내주는 거니까 너무 두꺼운 책은 안 보낸다. 독돌 책은 아닌 걸로. 안 읽고 뻔하니까. 이런 식으로 있어서 난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서 읽으면 내가 이걸 추천서는 좋지만 여기서부터
아닌 것 같습니다. 소설이나 시, 문학 작품도 읽으십니까? 죄송한데요. 저는 문학 작품을 이제 대학교 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문학 작품은 잘 읽지 않습니다. 왜? 제가 더 읽었을 때 여유를 남겨두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다른 용도입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시집이라든가 소설 같은 건 잘 안 읽습니다. 가끔 읽을 때가 있어요. 소설 중에서 읽는 부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테스트해보겠어요. 제가 그 사람 소설을 다 읽는가, 댄 브라운 소설을 다 읽어봐.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내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풀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 이게 모르면서 근데 그건 하는데, 다른 소설은 문학 작품, 진짜 순수 문학 작품은 옛날 고전들을 많이 대학 때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내가 일부러 남겨둡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지나면 80살이 되면 여유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젊은 친구도 안 만나고,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오면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볼 시기가 오면 그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또 젊은 이들을 만나서 창업 멘토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현업 시절만큼이나 시간이 아주 바쁘실 것 같습니다. 겹치는 질문 중에 이게 삼성전자의 성과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없지만, 제가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냥 기업으로 국한시키죠. 아직도 인사나 평가, 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이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뒤돌아보고 고쳐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마 제 책을 다 읽어보신 분은 아마 에필로그에 가보시면 첫 번째 책도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될 점은 인사제도, 평가보상제도, 교육훈련 제도를 빨리 고쳐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첫 번째 2018년에 쓴 에필로그에 거의 맞아요. 저는 회사에서 제가 해보신 건 다 해봤지만 그거를 못 고쳐본 게 조금 아쉬워 있습니다. 내가 남겨고쳤습니다. 이번 책에도 또 에필로그에 또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하이닉스 떠나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학교에 어떤 정부 조직에도 지금 그런 뒤돌아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회장님께서 골라주실 게 있으시면, 영감을 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오렌지 플래닛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가라는 질문도 있고요. 오렌지 플래닛, 저는 지금 사실 젊은이를 도와주는 오렌지 플래닛 창업재단에서 있습니다. 제가 설립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분이 젊은 벤처 저분들을 진짜 도와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 돈으로 건물을 빌려서 그 건물을 창업한 젊은 친구들한테 프리업차지로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창업재단입니다. 그 좋은 일을 해서 저는 젊은 친구들을 할아버지 때부터 많이 만나서 멘토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좀 조인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사장으로 간 거예요. 오렌지, 그래서 왜 갑자기 오렌지인가?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우리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오렌지냐? 설립자한테 물어봤죠.
집에서 뜬금없이 오렌지가 나왔지. 안창호생에서 오렌지 따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설립자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엄청난 소국이 있지만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 네덜란드의 컬러가 오렌지. 그래서 진짜 네덜란드가 우리가 말하는 강소국, 작지만 강한 나라, 엄청난 나라. 아마 무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4, 5위 되는데 아마 네덜란드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어서 오렌지라고 지었다는데 설립자의 깊은 뜻은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아니지만, 네, 강소국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 힌트였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쪽 조금만 올려주시면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까요? 네. 다들 정말 여기 본연의 조금 정답이시면요. 네. 상사 이런 얘기인데요. 네, 상사. 재미가 없다. 또 직장의 상사가 너무 일하기를 싫어합니다도 있고요. 근데 상사분은 상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상사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상사하고 일하는 것도 신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회사를 떠나든가. 이 세상에 책에 읽어보시면 그런 꼭지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요, 부모 이기는 자식이지만 상사 이기는 부하는 절대로 없어요. 그냥 어디다가 자르지 지가 어떻게. 자식은 자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이기려고 그러는 사람은 바보예요. 부하를 잘 꼬셔야지. 하는 방법은 기가 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사를 잘 꼬실까? 그건요, 내 자식이 어떻게 잘 꼬실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상사가 나빠서 어떻게 할까요? 우선 상사한테 쉽게 말하면 크레딧을 받아야 돼. 저 친구는 나와 같이 일어나. 처음에 자기가 불편해. 저는 삼성을 무슨 30년, 40년 경영한 건데 모셨던 상사가 다 좋은 상사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랑 안 맞는 사람이지. 그 사람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고, 사람은 가끔가다 신뢰하면 갑질한 사람이 있지만 자기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힘든 거거든. 물론 그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도 맞추는 것도 신경이지. 그럼 자기는 자기 부하는 나를 좋아할까? 우리 안케기 좋아하면 재밌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위에 상사예요. 왜냐하면 과장이 사장을 만나는 건 없거든. 가장 문제가 있는 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자기 밑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같이 그런 연습을 좀 해야죠.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다양한 지금 연령층이긴 한데요. 어쨌든 다 뭔가 격이 있는 초격차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회장님께서 지키면 좋은 루틴이나 습관, 인생의 태도 같은 걸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살아보니 이런 태도나 이런 습관을 아. 가졌더니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더라. 이런 게 있으시다면. 나이가 들 때는 우선 고민이 생길 거는 버린다. 자꾸 늙어서 할 일을 버려요. 여기 나이 지몇 개 있으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젊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고민거리가 오는 거는 버릴 줄 알아요. 근데 제 동료나 뭐 회사 중에 하나는 자꾸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고민해요. 내가 젊어서 뭔가를 취부할 건 모르지만 이제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하도 사람을 저는 다양한 스펙트럼 만나는데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난다고. 왜? 지금 만나는 사람도 힘든데 시간이 없는데 뭐 새롭게 더 만나냐. 얼마 전에도 저한테 진짜 대학교 3, 40년 전에 친구가 통해 전화를 했어요. 한번 만나자. 안 만났어. 지금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 30년 동안 만난 사람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과거 얘기하는 거 싫거든요. 잠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안 만난다고 하는 이유는 모든 대화가 과거 중심적이면 젊은 애들은 도망갑니다. 왜? 잔소리 같이 들고 자기 무용담처럼 들어요. 미래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몸을 가볍게 가져가는 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돈 더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친구가 정도로 내가 소소한테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유지하시지. 또 자꾸 만들면 노이즈가 생기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 여기 뭐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른 얘기. 끝난 거죠? 네, 네. 일단,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나눠주신 나침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언어들을 네, 또 길어 올리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 가운데 또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영감을 또 채워주신 권영훈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